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자분들이라면 관심이 있으실 만한 책 35 다시 화장품 사러 갑니다 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화장품 비평가 최지현님의 책인데요. 2004년과 2008년 폴라 비가온의 나 없이 화장품 사러 가지 마라를 번역하면서 화장품과 미용산업에 눈을 뜨신 분입니다. 나는 화장품에 대해 설명할 때 가공식품 이야기를 많이 한다. 가공식품은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 향, 색소, 조미료, 보존제 등 식품 첨가물이 위험하다는 주장에서부터 포장, 위생, 환경호르몬, 유전자 변형까지 안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 식품 첨가물은 화학 물질 덩어리가 아니다. 대부분 자연에서 유래한 것이고 천연 식재료에도 존재하는 것들이다. 가공식품은 재료의 선별부터 제조 환경, 위생, 포장, 원재료명 표시까지 철저한 규제를 받고 있다. 과학자들이 안전을 검증하지 않은 원료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오직 식품공전과 식품 첨가물 공전에 허락된 것들만 허락된 양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성분 하나하나를 의심하고 합성이다, 발암물질이다 따지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많이 먹으면 다 발암물질이다. 먹어도 탈이 없는 것만 식품이 될 수 있고 조금이라도 탈이 날 수 있는 것은 양을 제한한다. 식품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법의 저자이자 식품공학자인 최낙원은 식품에 대해 맛으로 즐기고 과학으로 이해하자 라고 말한다. 걱정을 내던지고 맛으로 즐기고 좀 더 알고 싶다면 과학으로 이해하면 된다. 나는 화장품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싶다. 화장품에도 피부를 보호하는 것 외에는 별 효과가 없는 성분들만 사용된다. 조금이라도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은 허락된 양으로만 쓰인다. 그러니 우리는 화장품을 그저 즐기면 된다. 화장품은 성분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따져야 할 정도로 예민하게 선택할 물건이 아니다.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점도와 질감을 찾고 원하는 향을 찾아서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피부의 외관을 개선하고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성분들에 대해 공부하여 현명하게 사용하면 된다. 취향으로 즐기고 과학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화장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좋은 화장품을 고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유해 성분, 목록이 아니고 전문가의 추천 제품 리스트도 아니다. 화장품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자신의 필요와 취향에 대한 분명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 성분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 불량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하여 누구나 쉽고 즐겁게 자신에게 필요한 화장품을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책의 궁극적 목표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책의 제목이 35 다시 화장품 사러 갑니다인지 궁금할 것이다. 35은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은 나이다. 젊은 사람들은 멋진 35이 되길 꿈꾸고 나이 든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웠던 35을 그리워한다. 또한 35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며 젊고 아름다운 중년을 준비할 좋은 나이다. 곧 35을 맞이할 모든 사람, 그리고 35으로 돌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책을 썼다. 부디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화장품을 사러 가길 바란다. 2020년 3월 화장품 비평가 최지현. 오래전 내가 처음 화장품을 구입하기 시작했을 때는 온라인 쇼핑이나 사용 후기, 전 성분표 같은 것이 없었다. 그때 화장품을 고르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다. 가까운 화장품 가게에 가서 광고에서 눈여겨본 제품을 달라고 하면 끝이었다. 좀 더 까다로운 사람들은 여러 제품을 늘어놓고 향과 질감을 비교하며 골랐다.
브랜드의 국적과 유명세를 중시하고 높은 가격의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의 화장품 쇼핑은 어떨까? 이제 우리에게는 수많은 쇼핑 채널과 차고 넘치는 브랜드가 있다. 솔직한 사용 후기, 그리고 만천하에 공개된 전 성분표와 성분 정보가 있다. 추천 제품을 콕 집어주는 전문가들과 유해도 점수를 알려주는 EWG, 미국 환경단체, 그리고 제품별로 유해 성분의 개수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화해도 있다. 이처럼 많은 정보가 주어졌으니 당연히 화장품을 선택하기가 더 쉬워졌을 것 같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아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소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정보는 소비자가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한편으로는 선택을 방해하기도 한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정보, 극단으로 치우친 정보, 참과 거짓이 뒤섞인 정보들이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특히 화장품 정보는 식품 정보와 마찬가지로 혼란의 극치다. 안전과 위험에 관한 전문가들의 엇갈리는 주장,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담, 기업의 과장 광고, 미디어의 무분별한 보도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가려내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화장품을 고른다. 유해 성분의 목록을 모으고 앱으로 유해 성분의 개수를 확인하고 사용 후기를 꼼꼼히 읽고 전문가의 추천과 평가를 거쳐 어렵게 제품을 고른다. 이제 화장품을 사는 일은 더 이상 단순한 쇼핑이 아니다. 오랜 시간을 쏟아야 하는 노동이며 골치 아픈 문제거리가 되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 고른 제품은 완벽할까? 더 만족스러울까? 그렇지 않다. 화장품은 어떻게 고르건 비슷하다. 즉, 오래전 내가 광고만 보고 동네 화장품 가게에서 간단하게 구한 제품이나 요즘 소비자들이 성분표를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참조해 심혈을 기울여 고른 제품이나 효과와 안전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화장품 자체가 원래 큰 차이가 없는 안전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건 성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건 달라지는 건 점도와 질감, 향 정도일 뿐 효과는 비슷하다. 우리는 별 차이도 없는 제품을 고르기 위해 그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다. 나는 화장품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다. 2008년 폴라 비가온의 나 없이 화장품 사러 가지 마라를 번역하면서부터 화장품 공부를 시작했다. 단순히 성분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나아가 화장품을 둘러싼 우리의 과도한 욕망과 기업의 지나친 상술, 정보에 대한 맹목적인 태도를 돌아보는 의미에서 블로그를 개설하고 화장품 비평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블로그가 자리 잡으면서 구독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런데 질문의 거의 절반 이상이 좋은 제품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이거나 특정 제품의 성분을 분석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당시 나는 어떻게든 구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블로그를 키우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또한 제품을 평가하고 좋은 제품을 추천하는 것이 전문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구독자들이 원하는 대로 추천 제품을 열심히 찾았다. 또 특정 제품의 성분을 분석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글을 열심히 썼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별점을 매기기도 했다. 가장 좋은 제품은 별 5개, 가장 나쁜 제품은 별 1개로 표시하는 식이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무렵 이 모든 것이 틀렸음을 깨닫게 해준 사건을 겪었다. 추천할 만한 좋은 제품을 찾던 중 미국의 화장품인 세라비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브랜드의 모이스처라이징 로션과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은 자극적인 식물 추출물이나 쓸데없는 구색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등 피부 지질과 동일한 성분들이 성분 표상의 위치로 볼 때 충분한 양으로 들어있었다. 게다가 보기 드물게 무향이어서 추천 제품으로 올리기에 손색이 없었다. 곧바로 두 제품에 최고 점수를 주며 추천하는 기사를 썼다. 그런데 며칠 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제품의 영어 성분표와 한국어 성분표가 달랐던 것이다. 영어 성분표에서 중간에 적혀 있던 세라마이드와 하이알루로닉 애시드가 한국어 성분표에서는 거의 끝부분에 적혀 있었다. 수입사에 문의한 결과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제품의 세라마이드 함량은 총 0.02%, 콜레스테롤은 0.007%,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는 불과 0.001%였다.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는 무의미한 양이었다. 최고 점수를 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핵심 성분 3가지가 극히 적은 양으로 들어있으니 사실상 이 제품은 무향이라는 장점 외에는 특이할 만한 것이 없는 평범한 모이스처라이저였던 것이다. 그제야 깨달았다. 성분표는 화장품을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그때까지 나는 성분표가 화장품의 모든 비밀을 품고 있는 완벽한 정보라고 생각했다. 어렵지만 성분표를 잘 해독하기만 하면 좋은 화장품을 고를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모두 착각이었다. 성분표는 그저 화장품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의 이름을 열거해 놓은 재료 목록일 뿐이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려주지만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 물론 성분표는 함량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순서대로 적는다는 원칙이 있다. 그러나 1% 이하로 넣은 성분들은 이 원칙에서 제외된다. 화장품은 1% 이하로 넣는 성분이 전체 원료수의 60에서 90%에 이른다. 즉, 처음 한두 줄을 제외한 나머지는 1% 이하인 것이다. 이 말은 처음 한두 줄 외에는 순서에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적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나는 성분표가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역시 착각이었다. 성분표는 이미 오래전에 화장품 회사를 위한 마케팅 도구로 변질되었다. 1% 이하로 넣은 성분을 아무데나 적을 수 있으므로 화장품 회사들은 소비자가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길 바라는 성분을 최대한 앞쪽에 적고 적게 들어있다고 생각하길 바라는 성분을 최대한 뒤쪽에 적는다. 좋다고 소문난 성분을 티끌만큼 넣은 뒤 성분표의 앞쪽에 적어 굉장히 많이 넣은 것처럼 생색을 내기도 한다. 마이크로그램의 단위, ppm 단위의 무의미한 성분들을 잔뜩 넣고 엄청 많은 양이 들어있는 것처럼 착각을 유도해낼 수 있다. 과연 전문가라고 이런 속임수를 가려낼 수 있을까? 절대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세라비 모이스처라이저는 나뿐만 아니라 폴라 비가운도 만점을 주었고 미국의 또 다른 유명 화장품 화학자인 페리 로마노프스키도 자신의 블로그에서 추천 제품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나는 로마노프스키에게 질문을 남겼다. 세라마이드 0.02%, 콜레스테롤이 0.007% 들어가 있다는데 그래도 써볼 만한가? 그러자 그가 당황했다. 그렇게 적을 줄은 몰랐다. 한국의 수입업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분표는 전문가들까지도 쉽게 속인다. 그런데 어떻게 소비자에게 성분표를 근거로 제품을 추천할 수 있을까? 성분표를 근거로 좋은 화장품과 나쁜 화장품을 구별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 아니 도대체 성분표로 알 수 있는 게 있긴 있는 걸까?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성분표를 바탕으로 제품을 추천하고 비판하는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 블로그도 한동안 중단했다.
성분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과학의 관점에서 화장품을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부터 나의 진짜 화장품 공부가 시작되었다. 그때까지 화장품의 공부는 개별 성분 하나하나를 따지며 위험, 안전, 효과 등을 구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과학의 관점에서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물질에는 절대적인 위험도, 절대적인 안전도 없기 때문이다. 단지 양에 따라서 위험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효과 역시 마찬가지다. 독성과 유해성, 위해성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깨달음이었다. 화장품 분야의 많은 전문가가 호르몬 교란, 발암물질, 장기 독성, 생식 독성을 이유로 특정 성분을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양을 먹거나 숨으로 들이마시거나 고농도로 피부에 발랐을 때의 독성에 근거한 것이다. 독성이란 물질별로 생명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최악의 가능성을 평가해 놓은 것이다. 화장품은 먹거나 숨으로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르는 물건이다. 바르는 양도 적고 고농도로 바르지도 않는다. 조금이라도 피부 자극이 있는 물질은 법을 통해 함량을 제한한다. 화장품의 위험을 평가할 때는 당연히 이러한 노출 방식과 노출량을 고려해야 한다. 독성 자료에서 떼어온 한 줄짜리 정보를 화장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중요한 것은 해를 끼칠 확률이지 해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무엇보다 화장품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품 산업이 굴러가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화장품을 기업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상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화장품은 철저히 법의 규제하에 만들어진다. 법을 통해 안전하지 않은 성분은 금지하고 조금이라도 위험한 성분은 함량을 제한한다. 원료마다 규격을 만들어 순도를 정하고 불순물의 허용 한도를 정해놓는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위험한 화장품은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특정 성분의 독성을 거론하며 위험하다, 피해야 한다 말하는 전문가들은 독성, 유해성, 위해성의 차이를 모를 뿐만 아니라 화장품의 안전에 의해 존재하는 법적 제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과학자들이 각 성분의 위해성을 얼마나 엄격하게 판정하는지, 법이 얼마나 촘촘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기에 할 수 있는 말이다. 공부를 거듭할수록 나는 화장품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나 신뢰를 갖게 되었다. 또한 화장품에 대한 기대에서도 벗어났다. 피부를 획기적으로 바꿔줄 화장품,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화장품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효과가 좋으려면 함량이 높아야 하고 함량이 높아지면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다. 화장품은 무엇보다도 안전을 우선으로 하므로 안전을 위해 함량을 낮춰야 하니 결국 효과도 낮아진다. 그러니 성분표에 적힌 성분 한두 가지로 위험과 안전을 따지고 효과가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려는 노력은 괜한 헛수고다. 화장품에는 그런 위험이 없으며 그런 효과도 없다. 제품별로 우위를 따지려는 노력도 헛수고다. 화장품의 효과는 모든 제품이 비슷한 수준이다. 모두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다. 다만 더 좋은 질감, 더 좋은 향으로 더 큰 만족감을 줄 수는 있다. 피부 타입에 따라서,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성분이나 제품이 좋다고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 같은 깨달음을 통해 나는 흔히 행해지는 성분 정보를 통한 화장품 선별이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성분 정보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 자체가 잘못된 정보이거나 해석을 잘못하면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EWG 유해도 점수,
20가지 주의 성분, 알레르기 유발 성분, 모공을 막는 성분 등등이 모두 그렇다. 전문가들의 성분 분석, 추천 등도 의미가 없다. 전문가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다. 성분표만 보고 유해한 제품과 무해한 제품을 가려내는 것은 화학의 대가 아니면 화학의 신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더 좋은 제품을 가려내는 것도 절대로 할 수 없다. 성분표 자체가 함량을 알 수 없고 순서도 뒤죽박죽인 불완전한 정보인데 그것으로 무엇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독성이 높은 성분이 몇 개 이상 들어있다는 것으로 합격, 탈락, 착한 제품, 나쁜 제품을 판정하고 별점을 주고 점수를 매기는 것은 과학을 모르기에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과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런 경솔한 짓을 하지 않는다. 우리의 화장품 쇼핑이 이렇게 골치 아픈 노동이 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런 아무 의미 없는 것들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성분표, 성분 지식, 전문가에 매달릴수록 화장품 쇼핑은 후회만 늘고 화장품에 대한 불안만 커진다. 그렇다면 좋은 화장품을 찾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 성분표도 아니고 성분 지식도 아니고 전문가의 추천도 정확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좋은 화장품을 찾아야 할까? 화장품 쇼핑이 늘 실망으로 끝나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화장품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장품은 피부를 획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화장품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에 딱 4가지 뿐이다. 1. 청결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예, 폼 클린저, 샴푸, 바디 클린저. 2. 유수분을 보충해 피부 상태를 편안하게 해준다. 예, 모이스처라이저. 3.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예, 모이스처라이저, 자외선 차단제. 4. 용모 개선에 약간의 또는 일시적인 도움을 준다. 예, 모이스처라이저, 각질 제거제, 메이크업 제품,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이 중에서 특히 우리는 4번을 잘 이해해야 한다. 화장품 중에는 특별한 기능을 내세우는 제품들이 있다. 각질 제거, 미백, 주름 개선, 모공 축소, 다크서클 완화, 미세먼지 차단, 여드름 관리, 아토피 관리, 탈모 완화, 튼살 완화, 셀룰라이트 완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좀 더 들어가면 피부에 휴식을 준다.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해 피부에 생기를 부여한다. 꿀광 피부로 만들어준다. 2주 만에 주름이 48% 개선된다 등의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은 늘 그렇듯이 임상 효과와 매우 고무적인 인터넷 사용 후기, 비포 앤 애프터 사진과 함께 제시되기 때문에 큰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사용해보면 어떤가? 그럭저럭 사용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있는지는 잘 모를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화장품을 잘못 골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에겐 효과가 있는 제품이 내 피부에는 잘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또 내 피부를 바꿔줄 좋은 화장품을 찾아 나선다. 화장품 쇼핑이 실패로 끝나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없는 효과를 찾아 헤매기 때문이다. 물론 화장품은 우리의 외관을 약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눈에 띌 정도로 뚜렷하지 않다. 장기적으로 바르면 좋아질 수 있지만 아주 서서히 조금씩 좋아지기 때문에 체감하기 힘들다. 광고에 제시된 임상 결과처럼 드라마틱한 변화는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화장품 쇼핑이 실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화장품의 역할과 한계를 제대로 알고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 화장품은 그저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돕고 유수분을 보충해주고 추위와 더위,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 외에 피부톤을 개선하고 피부결을 매끈하게 만들고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것은 그리 크지 않다.
특히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화장품을 해결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피부과 치료를 통해 해결해야 할 질환이다. 화장품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가장 순한 제품으로 피부를 최대한 편안하게 유지하고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다. 화장품이 내 피부를 획기적으로 바꿔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의 화장품 쇼핑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화장품 쇼핑이 실망으로 끝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성분을 따지며 화장품을 선택하지만 사실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가르는 진짜 기준은 감각과 취향이기 때문이다. 향, 질감, 발랐을 때의 촉감, 바른 뒤 피부에 나타나는 시각적 효과, 제품 용기의 디자인, 브랜드에 느끼는 애착과 신뢰감 등 우리의 감각을 좌우하는 모든 것이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상품표만 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감각과 취향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많은 전문가가 향료가 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주로 무향 제품을 추천한다. 하지만 정작 발라보면 제품 고유의 비릿한 냄새에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또 피부에 더 순하다는 이유로 무기자차를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백탁 현상이 심하고 뻑뻑해서 불편함을 느낀다. 전문가가 착한 성분만 들어있다며 추천한 제품들이라 해도 향이 불쾌하거나 내가 원하는 사용감이 아니라면 나에겐 착한 제품이 아니다. 화장품을 고를 때 우리는 감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코로 향을 맡아보고 점도와 발림성을 체크하고 바른 뒤에 피부 느낌도 알아봐야 한다. 또 화장품은 한 번 사면 몇 개월을 써야 하는 물건이므로 디자인이 두고 보기에 좋은지, 용기가 사용하기에 편한지도 체크해야 한다. 이처럼 후각에서 오는 만족감, 촉각적, 시각적 만족감을 모두 반영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성분을 따지는 것보다도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준은 가격이다. 나는 가격이야말로 화장품의 핵심 정보라고 생각한다. 가격은 그 제품으로부터 무엇을 얼마만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가격이 높을수록 대체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사실 화장품의 기본 기능을 충족하는데 가격은 큰 상관이 없다. 어떤 제품을 발라도 아무것도 안 바른 것보다 피부를 더 촉촉하고 매끄럽게 만들어준다. 화장품에 큰 기대가 없다면, 그리고 향, 질감 등에 대한 감각과 취향이 예민하지 않다면 저렴한 제품을 선택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화장품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이다.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어 피부를 개선해 주길 바라며 더 호사스러운 향과 질감으로 나의 감각을 만족시켜 주길 바란다. 바른 뒤에 피부가 더 반짝이고 팽팽해 보이길 원한다. 포장이 심플하거나 재미있거나 고급스럽길 바란다. 구입할 때 쾌적한 공간에서 판매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극진한 손님 대우를 받길 바라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바라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화장품을 쇼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원하는 기대의 수준에 따라 가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세안 후 피부를 부드럽게 적셔줄 기본적인 토너가 필요하다면 1, 2만 원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항산화 성분과 진정 성분이 좀 더 확실하게 들어간 제품을 원한다면 2, 3만 원대를 골라야 한다. 4, 5만 원대라면 토너에 들어가기 힘든 성분, 아미노산, 펩타이드, 각종 비타민, 유비퀴논, 이데베론 등이 들어있을 것이다. 만약 10만 원 이상을 쓸 용의가 있다면 백화점에 가서 판매원의 대접을 받으며 우아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물론 토너 한 병에 10만 원 이상을 쓰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다.
토너는 90% 이상이 물이어서 좋은 성분이 들어가봤자 얼마 들어가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합리적인 선택에 초점을 맞춘다면 좋은 성분을 아낌없이 쓰면서 쓸데없는 성분을 배제하고 광고, 홍보, 유통 등에 큰돈을 쓰지 않는 중가 브랜드가 가장 좋을 것이다. 유기농 화장품, 한방 화장품, 줄기세포 화장품 등을 선택하는 것도 합리적이진 않다. 이런 화장품은 원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치러야 하지만 효과도 그에 비례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선택만이 쇼핑의 정답은 아니다. 쇼핑은 물건의 가치를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심리적, 정서적 만족을 사는 것이기도 하다. 제품을 비교하고 고르는 모든 과정이 만족스러울 때 제품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진다. 브랜드의 명성 또는 그 브랜드가 상징하는 사회적 의미가 누군가에게는 매우 중요할 수도 있다. 또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브랜드, 화학 성분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브랜드에 높은 점수를 주고 기꺼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화장품에 대한 기대부터 쇼핑의 과정, 내가 소유하게 될 브랜드의 가치까지 많은 것을 결정하는 행위다. 자신의 취향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그리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다. 우리가 화장품을 쇼핑할 때 그 다음으로 참고해야 할 것은 광고다. 광고는 제조사나 판매사가 제품의 기본적인 성격과 내세울 만한 장점을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정보다. 누구를 대상으로 개발한 제품인지, 지성 피부용인지 건성 피부용인지, 어떤 질감과 점도를 가졌는지, 성분에 어떤 효과에 초점을 맞췄는지 등등의 기본 정보를 알 수 있다. 물론 별것도 아닌 성분을 대단한 것처럼 띄운다거나 효과를 과장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화장품 광고는 화장품법의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표현 하나하나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예전처럼 심한 과장 광고는 아예 할 수 없다. 약간의 과장된 표현을 걸러내는 방법만 터득하면 광고야말로 제품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훌륭한 정보다. 또 한 가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가 직접 올린 사용 후기다. 사실 사용 후기는 개인이 자신의 감각과 취향을 통해 느낀 체험담이기 때문에 객관적 정보라고 볼 수 없다. 누군가가 향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의견을 올렸다고 해서 정말로 그 제품의 향이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트러블이 났다는 불평도 일반화하기 어렵다. 트러블은 제품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피부 자체가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알레르기 같은 피부 고유의 문제가 원인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 후기가 쌓여서 데이터가 된다면 통계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향에 대해 불평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유쾌한 향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 많은 사람이 질감이 너무 찐득하다, 사용 후에 피부가 너무 번들거린다 등의 불평을 한다면 그런 단점이 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사용 후기를 참고해 피할 수 있는 제품을 피하고 원하는 제품을 찾을 수 있다. 감각, 취향, 가치관, 가격, 그리고 광고의 사용 후기까지 화장품을 고를 때는 이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한다. 이것이 성분표로 고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만족을 줄 것이다. 전문가가 추천한 제품을 무턱대고 쓰는 것보다 성공 확률도 훨씬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분표는 정말 볼 필요가 없는 걸까? 내 생각은 보고 싶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보지 말라는 것이다. 이미 수차례 강조했듯이 성분표로는 함량도 알 수 없고 사용감도 알 수 없고 제품별 차이도 알 수 없다. 어떤 제품이 더 위험한지, 어떤 제품이 더 좋고 나쁜지도 알 수 없다. 그러니 안 봐도 그만이다. 그래도 굳이 보고 싶다면 제대로 봐야 한다. 첫째,
성분표는 나쁜 성분을 걸러내기 위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핵심 성분의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봐야 한다. 화장품에 나쁜 성분은 들어가지 않는다. 암을 일으키고 호르몬을 교란하는 물질은 들어가지 않으며 설사 들어가더라도 양이 매우 적어서 그런 무시무시한 영향력은 없다. 그러니 나쁜 성분을 걸러내려고 성분표를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부질없고 무의미한 노력이다. 그보다는 그 제품이 내세우는 핵심 성분이 무엇이고 함께 배합된 항산화 성분, 진정 성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성분표를 사용해야 한다. 내가 발라보고 싶은 성분을 찾는 것이야말로 성분표를 보는 주된 이유가 되어야 한다. 둘째, 성분표는 브랜드의 성격과 제품의 가격을 염두에 두고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화장품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다. 가격에 따라 저가, 중가, 고가, 초고가가 있고 성별, 연령별 제품도 있다. 유아 및 가정용 브랜드, 민감성 피부 전용 브랜드, 천연 유기농 브랜드도 있다. 브랜드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어떤 대상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성분 구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성분을 따지는 하나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모든 브랜드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정용 제품을 따지는 기준과 민감성 전용 제품을 따지는 기준은 엄연히 달라야 한다. 안티에이징 제품을 판단하는 기준과 저가의 보습 크림을 판단하는 기준도 엄연히 달라야 한다. 또한 성분표가 비슷하다고 해서 1만원대 로드샵 브랜드의 제품과 4, 5만원대의 안티에이징 제품을 똑같다고 봐서는 안 된다. 같은 성분이 적혀 있다고 해서 같은 양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며 효과의 수준이 같은 것도 아니다. 저렴의 제품으로 고렴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사고는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셋째, 성분표를 올바르게 읽으려면 좋은 효과를 내는 성분을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주름, 탄력에 관여하는 성분, 미백에 관여하는 성분, 항산화 성분, 진정 성분, 각질 제거 성분, 자외선 차단 성분, 보습 성분, 이런 성분들에 대해 알고 있으면 원하는 제품을 찾는 일이 쉬워진다. 단순히 무슨 성분이 어떤 효과가 있다는 식의 단편적인 정보를 모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성분이 어떤 원리로 효과를 내고 화장품에 주로 쓰이는 함량은 얼마이며 효과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필요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는다. 넷째, 성분표를 제대로 읽으려면 시중의 불량 정보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암을 일으킨다. 호르몬을 교란한다.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피부 호흡을 막는다 등 과학적 근거도 없고 괴담에 가까운 불량 정보는 화장품과 성분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시각을 방해한다. 성분표를 정확히 읽으려면 이러한 불량 정보에 대해 바로 알고 확실한 주관을 세워야 한다. 다섯째, 성분표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다. 읽고 싶으면 읽되 여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되 그 이상으로 의존하지 말자. 오히려 향, 점도, 질감, 사용감, 바른 뒤의 피부 느낌 등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 성분표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훨씬 더 넓은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화장품은 안전하다는 믿음을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화장품을 대하길 바란다. 어떠셨어요? 이 책의 다른 부분은 자외선 차단제, 안티에이징, 각질 제거제에 대한 기능과 원리, 고르는 법 등이 써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